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더욱이 말의 무거움을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만큼 생각도 많아진 것 같고 나이 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랄까요? 제가 그저 말만 잘할 뿐인 그런 분을 겪어봤거든요. 그저 말로만 그때뿐인 그런 류의 사람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그 누구보다 그냥 하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이러자 저러자 이런 시답잖은 말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진지하고 재미없는 사람처럼 비쳐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차라리 말감 못하는 사람보다는 재미없는 사람 하는 게 속은 편한 것 같아요. 나이를 먹고 나이 값을 해야겠다고 느낄 쯤부터일까요? 인생의 굴곡이 줄어들고 요즘같이 이제야 좀 살만하다 싶은 때가 없어요. 그렇게 여유를 찾아가다 보니 이렇게 제 사연을 조심스레 꺼내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입에 거미줄이라도 쳐지겠다 싶을 만큼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적어도 날씨 좋다로 시작해서 밥이 맛있었다 이 정도로 감정 표현을 하고 삽니다. 그렇다는 게 살만해졌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제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인생에 아무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누구 앞에서 한탄할 만한 정도의 인생사도 없었고 그저 평범하고 여유 있게 살아왔죠. 하지만 어느 집에나 문제라기보다는 슬픈 일이 몇 번씩 일어나잖아요. 고난 하나 없고 걱정 없던 저희 집안에도 아주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제 위로 3살 차가 나는 저의 사랑하는 언니가 백혈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병이 정확히 뭔지도 몰랐고 그저 죽는 병인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저 불쌍하게 죽는 병이 아니라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그것도 온 가족에게 슬픔을 쌓아주고 야금야금 돈을 쓸어가는 몹쓸 병이었죠. 그 당시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을, 아버지는 연구원이셨어요. 부족할 수가 없는 집안이죠. 그런데 아픈 언니로 인해 어머니는 바로 교직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언니가 언제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곁에 있어주려고 휴가를 반복해서 사용했었어요. 가족 모두가 언니만 바라볼 뿐 냉정하게 말해서 경제적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돌이켜보니 한참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대학을 휴학하고 언니에게 매달려 있었어요. 통통하고 밝고 늘 웃음이 넘치던 언니가 점점 말라가고 웃음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도저히 제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집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집을 옮겨야 되겠다고 하시던 날이었어요. 우리 집을 내놨어. 네 언니 병원 가까이로 얻을 겸 겸사겸사해서 이사해야 할 것 같다. 이사하는 집은 지금 집보다 조금 작아. 그러니 짐을 다 가져가지는 못하고 조금 줄여야 할 것 같다. 이번 달 안까지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좀 하자. 그리고 막상 이사를 하고 보니 더욱더 현실이 보였습니다. 이사한 집이 정말 많이 작았고 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보다도 한참 작았어요. 그리고 이사한 집과 언니의 병실 크기를 가늠할 때쯤 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를 하는 말이 있다면 언니가 죽기 일주일 전 그 말이었어요. 우리 이사했어. 그런데 여기 언니 병실보다 작아. 굉장하지? 집이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엄마나 아빠가 내색을 안 해. 만약에 이사를 안 했다면 나도 몰랐을 뻔했어. 우리 부모님이 그런 사람들이야 언니. 엄청 강해. 힘들어도 철저히 내색 한 번을 안 할 만큼. 그러니까 언니도 좀 더 버텨. 그리고 더 건강해져. 부모님처럼. 그럼 지금 내가 제일 편한 상태네. 우리 네 가족 집만한 병실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다시 원래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 거야. 부모님도 강하지만 나도 강하잖아. 분명 제 이야기의 요점은 부모님은 강하시니 걱정 말라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언니의 미소를 오랜만에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말 때문에 언니가 죽음을 향해 더 빨리 다가갔던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비겁하게 부모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못 꺼내고 있는 거죠. 제 탓인 걸 들킬까 봐서요. 그렇게 언니를 보내고 저희 가족 그 누구도 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언니가 언젠간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날 이미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병을 알게 된 그날만 울었거든요. 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요. 언니가 떠나고 나서는 가족 모두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죽은 언니가 부탁한 게 있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지인들을 달래달라고요. 제일 먼저 만난 지 고작 2년 된 언니의 남자친구를 위로했습니다. 언니가 병을 앓고 무작정 그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죽어서도 마음이 쓰일 것 같으니 이별을 통보할 때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 남자친구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말이 깊게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했어.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거 거짓말이잖아. 나중에라도 그때 거짓말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내가 준 상처의 말을 주워 담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못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나중이 되면 네가 좀 말해줘. 사실이 아니라고. 너무 괜찮고 착한 사람이라서 슬퍼하는 것보다 날 미워하는 게 편할 것 같았거든. 부탁해. 죽음이 가까워 오니까 그 사람이 날 미워할 거라는 것도 무섭고 싫어. 언니의 남자친구를 찾아갔는데 그의 표정은 아주 밝아 보였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언니를 잊고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굳이 언니의 일들을 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절 발견하고는 웃으며 다가왔어요. 가벼운 안부 정도만 물으며 대화를 뱅뱅 돌다가 끝에 언니는 이라는 질문이 왔어요. 언니는 잘 지내지? 나 걔 안 미워해. 원래 꼭 힘든 일 있으면 나부터 밀어내더라고. 힘든 일이 정리되면,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지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 그래서 원망도 않고 미워도 안 해. 오빠, 미안한데 언니 못 돌아가. 우리 언니 죽었어. 다 용서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게 예의상 웃어 보이던 언니의 남자친구는 순식간에 세상이 다 끝났다는 표정으로 바뀌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언니가 무슨 병으로 죽었다는 건지 사실인지도 묻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곤 어디로 작별 인사를 가면 되냐고만 물었습니다. 알려는 줄게요. 근데 꼭 오려고는 하지 마요. 언니가 싫어할 거예요. 고작 2년 연애 대단한 거 없잖아요. 빨리 있는 게 더 낫죠. 그리고 마지막에 언니가 했던 말 그거 뭔진 모르겠지만 진심 아니래요. 오빠는 언니한테 단 한 번도 아니었던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말 잊어달래요. 그거 전화로 왔어요. 잘 지내요. 제 마지막 말에 언니의 남자친구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위로보다는 그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제게 언니의 남자친구가 달려와선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나도 말해주고 싶어서. 예전엔 미연이가 그랬어. 자기 취업하면 동생한테 매번 같이 여행 한번 가자고 말만 하고 한 번은 못 갔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동생이랑 여행 갈 거라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어. 늘 미안했었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는 언니가 그간 저에 대해 말했던 것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여태 슬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바쁘고 어쩌면 죽은 언니로 인해 귀찮다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무너져 내리면서 언니를 보내고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제야 언니의 죽음이 슬퍼졌고
먼저 간 언니가 불쌍해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언니의 백혈병은 암보험만 있었던 터라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온전히 집안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집이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집 하나는 건질 수 있었죠. 저는 외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조그마한 땅을 급하게 판 돈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취업이 절실했었습니다. 미친 듯이 취업에 열중했고 겨우 대학 졸업 전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무조건 취업이 돼야만 했던 저로서는 나름 만족은 되는 회사였죠. 그런데 제가 회사 생활을 막 시작하던 시점에 엄마가 병을 얻으셨어요. 엄마는 언니를 신경 쓰느라 본인의 몸은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셨는지 위암에 걸리셨죠. 언니와는 달리 엄마의 병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다시 교직에 복귀했던 엄마는 바로 일을 그만두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언니를 잃은 슬픔에 정신과 약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시고 엄마와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마저 일을 그만두시면서 제가 저희 집의 실질적 가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취업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빨리 안정을 찾고 엄마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며 살았어요. 고생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나름 적응이 잘 되었어요. 특히나 제 상사였던 지금의 남편, 신입사원으로 일하랴 집안일로 이것저것 신경 쓰랴 힘들었던 제게 큰 의지가 되었어요. 회사에서 만난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15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비해 중후한 느낌이 없었고 세련되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당연히 만나는 분이 계시는 줄 넘겨짚고 있었죠. 하지만 언제인가부터 제게 신경을 써주는 것을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잘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느낌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들 즈음에 과장님,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신가요? 그 당시 저는 참 당돌하게도 물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혀 호감이 없었고 남편은 날 좋아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은 저의 그 말에 당황했어요. 두 손을 방패처럼 펼쳐들고는 좋아하는 마음은 맞지만 직위를 앞세워서 강요할 마음은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사래 치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 어떤 가능성도 발전도 없을 사이이니 마음을 접으시라고요. 제가 도도해서도 아니고 남편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거나 뭐가 더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이라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불어 이성에 대한 관심도 빠듯한 현실로 인해 사그라든 지 오래였습니다. 겨를이란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우직하게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선에서 절 신경 써주었죠. 그 당시 제 나이 24이었고 남편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나이만 보면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제게 진심이고 변함없이 제게 집중해주니 나이 상관없이 마음이 가더군요. 특히나 집안일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는 일이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다 커버를 해주었습니다. 저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희 엄마가 수술을 받으시는데 제가 같이 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계시긴 한데 아버지께서 겨우 일을 맡으신 게 생겨서 연차 다 쓴 거 알고 있지만 하루 더 쓸 수 있을까요? 아이, 그럼요. 어머님이 아프시다는데 당연하죠. 회사는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잘 다녀와요. 어머니 잘 모시고요. 회사 규정에 벗어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어쩌면 저도 매번 저를 이해해주는 남편을 이용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회사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던 남편과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에게 처음부터 집안 사정을 다 오픈했어요. 정말 집안 사정이 좋지 않고 나와 다른 가족들이 죽어라 애를 써도 언제 괜찮아질지는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저의 그런 말들에 아무 상관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이건 문제 많은 사람이건 걸림돌이 될 거 하나 없다면서요. 다만 자신이 조금만 더 있으면 40이 넘고 노총각 딱지를 달고 있으니까 집에 인사 한 번만 가달라고 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께서 홍기를 넘어섰는데도 아들이 누구 만난다는 말도 없으니 걱정이 많으시다면서요. 인사드리고 바로 결혼하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드는 만큼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많이 드셨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지 재촉을 하시거든요. 저 좀 덜 피곤하게 어머니를 한 번만 봐주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태 제가 하는 수많은 부탁들을 다 들어주었던 남편이기에 부담 갖지 말고 부모님께 인사 한번 가자는 말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시기였어요. 친정 엄마의 위암 수술이 잘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완치가 되신 것은 아닌지라 경제 활동을 전혀 하실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간간히 일이 잡혀서 돈을 벌긴 하셨지만 언니로 인해 주변 지인들이나 은행에 진 빚을 갚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10년 이상은 직장 생활을 더 하면서 빚을 메워 나가야만 했어요. 그랬기에 정말 단순히 인사를 드린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에 작은 선물을 들고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뵙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셨지만 그래도 남편 못지않게 다정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저 단순히 인사만 드리는 자리라기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우리 애가 이제 40이야 40. 옛날 같으면 자식 다 키워놨을 나이인데 이렇게 연애만 하고 있으니 요즘은 또 옛날이랑 다르게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 마음을 먹어야 결혼도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는 욕심 같은 거 없어요. 그저 우리 집에 섹시만 몸만 딱 들어와서 살면 된다니까. 예물이고 혼수고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다니까. 어차피 내 며느리 들어오면 일확천금 부러울 게 없는데 그게 뭔 소용이래. 그러니까 사정이고 뭐고 생각 말고 결혼하는 거 어떨까. 뭐하러 시간을 질질 끌어서 이날 봤다가 다른 날 상견례하고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 그게 다 시간 낭비고 세월 낭비지. 안 그래요? 우리 며느님이야 나이가 한창 어리고 하니까 여유가 있겠지만 우리 쪽은 안 그러니까.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아무 동요가 없었습니다. 내심 남편도 결혼을 서두르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상황만 무마하려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인사가 끝이 나고서 남편이 저를 데려다주며 겨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시어머니 말씀 하나 틀린 게 없다고, 그래서 본인도 예전부터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면서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 집 경제 사정은 생각할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건 자기 집에서 다 이해를 해줄 거라고 말이죠. 당신은 집안 사정이 안 좋고 결혼 준비할 여유도 없다고 했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 말대로 진짜 더는 미룰 수가 없어. 30대랑 40대는 천지 차이잖아. 그리고 내 위로 형 둘도 다들 일찌감치 결혼해서 조카들도 대학생이거든. 아마 당신이랑 나이 차도 얼마 안 날 거야. 그러니 우리 엄마한테 나는 애물단지야.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당신이 나 좀 구제해주면 안 될까? 아까 우리 엄마가 말한 것처럼 당신은 진짜 몸만 오면 돼. 남편은 제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결혼을 서두르자 말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 분위기에서 남편의 말을 거절하면 영영 헤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냉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어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알지도 못하고 계신 부모님께 설명을 드릴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만난 지는 꽤 오래됐어. 그 사람이랑 알고 지낸 지는 훨씬 더 오래되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우리 집 어수선하고 엄마도 아팠고 아빠도 힘드셨으니까 내색은 안 했었지만 그 사람 나이가 꽤 있어서 그쪽 집에서 결혼을 서둘러. 내가 계속 내 입장만 앞세워서 미루기는 더는 힘들 것 같아. 나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아빠. 그쪽에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셨어. 알아서 다 준비해주겠다고 정말 몸만 오라고 하셨고. 그러자 제 말을 엄마가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말이 쉽지. 그 말대로 되겠어? 아쉬운 결혼 안 된다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냥 남 걱정에 나온 말이 아니야. 지금이야 다 괜찮다고 하지만 사람 마음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 지금이야 다 좋으니까 괜찮겠지만 나중에는 아닐 수 있다고. 형편 맞춰서 결혼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고. 너 막내 고모 결혼할 때 못 봤어? 신랑 쪽 집안이 기운다고 그때 말 많았었잖아. 그때 어렸던 너까지도 다 알고 있잖아. 난 허락 못하겠다. 우리가 잘나서도 네가 어려서 아까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돼서 안 되겠어. 난 못해. 어머니의 단호한 반대에 바로 아버지를 쳐다보자 아버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집안은 아쉬울 게 없었어요. 전 고작 25이었고 결혼이 급한 나이도 아니었죠. 그리고 저도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 우겨서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간 저희 집에 힘든 일이 연속으로 있다 보니 제 결혼 문제로까지 부모님을 또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에게 결혼이 많이 급하고 중요하다면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언제 제가 준비가 될지 몰라서 미안한 마음에 꺼낸 거절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본인이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해볼게. 그저 말뿐이 아니라 정말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돈 그까짓 있고 이미 나는 10여 년 전에 다 준비되어 있었어. 결혼이라는 게 무슨 재산 나누는 일도 아니고 준비된 쪽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 부모님을 뵙고 잘 말씀드려볼게. 아이, 제발 만나서 설명드릴 기회라도 줘. 결국에는 남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왔죠. 본의 아니게 상견례 자리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지어주셨던 다정한 표정 그대로 저희 부모님께 말씀하셨어요. 좋은 남녀 짝 지어주는데 사정이 뭔 소용이고 재산이 다 뭔 소용입니까? 안 그럽니까 사돈? 저는 나이도 많고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며느리 집안 사정 좀 부족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암 상관없어요. 진짜로 몸만 오면 됩니다. 돈이 뭔 소용입니까? 죽으면 쥐고 가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런 걸로 신경 쓰고 시집살이 시킬 늙은이가 아니라고 안심시켜 드리는 겁니다, 사돈. 그러니까 조금 더 아량을 베푸셔서 우리 아들 좀 구제해 주시죠. 저는 정말 많은 거 바라는 거 하나 없습니다. 저 죽기 전에 내 남은 아들 결혼시키고 그 아들이 손주까지 낳는 것까지 보면 정말 바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좋다는 애들 그만 힘들게 하고 결혼시킵시다, 사돈. 내 정말 며느리한테 잘할게요.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연세가 지긋하신 시어머니께서 부모님께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시니 저희 부모님은 몸둘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확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게끔 사정을 하셔서 그 자리가 정말 상견례 자리가 되어버렸죠. 마지막에는 양가 부모님 서로 웃으시면서 결혼식 날까지 잡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돌아가고 난 후에 그제야 부모님께서는 한숨을 쉬시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부모로서 준비된 거 없이 딸을 보내려니 마음이 영 안 내키신다고 말이에요. 사돈께서 그렇게나 말씀을 해주시니 알겠다고 감사하다고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보험료도 나온 것도 진작에 다 쓰고 너희 둘째 이모한테 갚아야 할 돈도 남았는데 거기다 또 빌렸고 너 혼자 벌어온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네가 결혼을 한다 하니 그렇다고 우리가 끝까지 안 된다고만 하기엔 너도 언제까지 우리랑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보아하니 너도 그쪽 아들한테 마음이 커 보이고 인연을 돈 때문에 거스르기도 그러니까 아유 모르겠어 나도 어려워. 엄마가 어떤 걱정하는 건지 잘 알아. 기왕 하는 결혼 같이 맞춰서 하는 게 물론 좋지. 당연한 거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내 사정 여태 다 맞춰줬어. 그쪽에서 돈은 중요치 않다고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으니 꺼낸 말씀 책임지실 거야. 물론 나도 잘할 거고.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아.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나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집 부끄러울 일 없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나 좀 믿어줘. 그때만 해도 저는 모든 게 다 잘된 일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저 결혼해서 내가 잘하면 되는 거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다 생각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정말 맨몸은 말도 안 되고 대출을 조금 받아서 결혼 자금에 보태었습니다. 남편에게 대출금을 넣은 통장을 내밀며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남편은 정말 수저 한 벌만 들고 와도 상관없다고 한사코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끝내 통장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보탬이 참 무색할 만큼 남편 쪽에서는 결혼을 정말 성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였던 웨딩드레스에 으리으리했던 식장, 그리고 너무나 고급스러워 보였던 음식들까지 아무리 몰라도 제가 보탠 돈은 일부도 도움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에 왔던 제 지인들과 친구들은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야, 너 결혼식 진짜 대박이다. 나는 처음에 네 결혼 아닌 줄 알았잖아. 무슨 대단한 유명인이 오늘 같은 식장에서 결혼을 하나 해서 다시 나가서 네 이름까지 몇 번이나 봤다니까. 웬일이야. 너 몇 해 전만 해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나 축의금도 많이 했는데 안 되겠어. 도로 가져와야겠다. 야, 내가 지금 누굴 동정하니? 내 처지가 더 쓸쓸한데. 너네 시댁 장난 아닌가 봐. 돈이 엄청 많은가 봐. 솔직히 말해봐. 너는 얼마나 보탰어? 응? 그러니까 말이야. 너 완전 신데렐라 된 거 아니야? 네 신랑 나이 많대서 무슨 아저씨랑 결혼하는 건가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 멋지던데? 그리고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 좀 덜 멋지면 어떠냐? 내 남자친구는 벌써부터 나보고 혼수 더 하라고 난리야. 코딱지만한 집 자기가 장만할 테니 나보고 가구며 차, 시댁에 보낼 예물까지 다 신경 쓰라고 엄청 압박 준다고. 넌 좋겠다. 이렇게 대단한 남편을 만나서. 부럽다 야. 속사정 잘 모르는 친구들이야 그저 겉모습에 부러워들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결혼이 어떻게 한 결혼인지 뻔히 잘 알고 있던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은 걱정이 앞서 보였죠. 이런 거 결국에는 다 빚이야. 아무리 다 털어놓고 사는 부부여도 말이지. 나중 되면 말 나올 거 분명하다고. 예물 혼수 가지고 싸우고 이혼한다는 집안들이 못 사는 집안들인 것 같지? 아니야. 다들 어느 정도 살고 문제도 없는 집안이라고. 이런 작은 걸로 나중에 문제되고 싸우고 하는 거라고들. 나는 이상하게 이렇게 좋은 식장이 불안하다. 초조해. 이것들 나중에 어찌 갚을꼬. 아무리 네가 시집가서 잘해도 모르는 거야. 결혼 생활 기한 죽고 편하게 하려면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갚아라. 꼭.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죠. 그리고 해준 게 없는 것에 비해 식이 너무나도 화려하니 불안해 하셨어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제게 엄마가 다가오셔서는 이게 다 뭔 일이라니? 분명 우리랑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큰 데가 아니었는데 나도 혹시나 해서 다 알아보고 했는데 여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값이 장난이 아니더라.
사돈 쪽에서 뭐 이리 무리를 하신 건지. 아유, 좋은 날에 돈 이야기 돈 걱정하는 거 아닌 건 아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이걸 어쩌면 좋아?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이 하나 남은 아들 결혼 서운치 않게 해주고 싶으셨나 봐. 그 사람도 몰랐던 것 같더라고. 막판에 바꾼 거래. 식장이며 음식이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너무 불편해하니까 오히려 배려해서 그러신 것 같아. 모르는 척 하자. 그리고 삼촌들 말처럼 내가 결혼해서 잘하고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무슨 내가 팔려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 나도 충분히 마음 불편해. 저도 친정엄마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어쩌면 부담감보다는 감사함으로 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충분히 본가에서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같이 살면서 정을 붙이고 어머님을 챙겨드리는 것이 제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을 할 때부터 제가 신세를 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댁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더 많이 챙겨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연세가 많이 있으심에도 제 예상과는 달리 많이 정정하셨고 관리를 잘하셔서 건강하셨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외부 활동이 잦으셨습니다. 친구분들도 자주 만나시고 취미 활동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집이 한순간 어려워지면서 늘 일에 쪄들어 병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의 모습만 봐왔었죠. 그런데 시어머님처럼 근심 걱정 없이 여가 활동하시는 노년의 모습을 보니 좋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중에 저렇게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도 해보았죠. 그 정도로 시어머니께서는 일반적인 시어머니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열려있고 가치관이 뚜렷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 같이 회사 생활을 하는 저를 끔찍히 챙겨주셨어요. 제가 하겠다고 해도 늘 집안일을 미리 해두셨고 아침까지 차려주셔서 오히려 제가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가, 너는 여기가 네 집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찌 이리 복덩이가 들어왔누. 우리 아들이랑 살아줘서 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새아가 아니었으면 저놈 자식 평생 혼자 늙어 죽었을지 어찌 알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너를 내 딸이다 생각하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내가 네 엄마다 그렇게 생각해. 알겠지? 소위 말하는 딸처럼 대해주겠다. 그게 시어머니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저라도 저 같은 며느리는 많이 달갑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댁 생활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의 무게가 그리 무겁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집에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시는데 친구분들 앞에서도 시어머니 말솜씨는 꽤나 훌륭했어요. 하지만 모두 빈 말뿐이었죠. 아니 우리 사위 말이야. 저번에 나 먹으라고 그 비싼 홍삼을 갖다 줬는데 알고 보니 안사돈이랑 같은 걸 해준 거더라고. 사면서 같이 샀다나 뭐래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내가 지들 결혼할 때 보탠 게 얼만데. 우리 사위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어떻게 지네 집이랑 같은 수준으로 해줄 수가 있냔 말이야. 아니지. 보니까 내 거는 좀 더 적은 걸로 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서운해 안 해? 안 그래? 아들 같은 사위라며. 아들이면 뭐 길 가다 돌멩이를 주워다 줘도 잘한다 하는 거지 뭐. 너무 그러지 말어. 아무리 그래도 지 부모랑 시모랑 같아? 사위는 남이야 남. 정도껏 해줘 너도. 어차피 이혼하면 남의 새끼고 남의 자식일 뿐이야. 그러니까 덜 서운할 만큼만 해주라고. 사위는 그냥 사위야.
네 딸이랑 안 만났으면 평생 안 보고도 살 사람인데 뭘. 유나는 서운해도 하지 말어. 그렇게 말씀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친구분들이 가시고선 제게 바로 딸 하고 부르시는데 무슨 상황인 건가 싶더라고요. 사위나 며느리나 매한가지 아닌가 싶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친구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늘 말을 이어붙이셨어요. 아까 사위 욕 실컷 하던 애 있지? 걔는 얼마나 유난인가 몰라. 맨날 하는 일이라고는 지 며느리 잡는 일이고 딸 하나 있는 거 겨우겨우 졸라서 시집 보냈거든. 내가 그 사위도 봤는데 엄청 잘나게 생겼어. 인물값 하겠더라고. 그런데 걔 딸은 아주 박색이야 박색. 박색도 그런 박색이 없어. 못난 딸 데려가 줬으면 사위를 떠받들어 주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사람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그렇지 아가? 적어도 나처럼 사람이 앞뒤가 맞아야지. 아까같이 우리 집에 와서 욕 실컷 하고 가서는 지 사위 이쁘다고 할 거다 아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해. 지 딸 소박 맞을까 봐서. 어쩌겠어. 아쉬운 쪽이 잘해야지. 내가 너한테 쩔쩔 매는 것처럼.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제 귀를 거슬리게 하는 날카로운 뼈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하셔서 차라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쌓이면서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돌려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서 점점 눈치까지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버님 두 분과 형님이 시댁에 방문한 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들 결혼식 때 이야기를 추억처럼 꺼내신 적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슬쩍 저희 집안 이야기로 빠지기 시작하셨죠. 제가 너무 기울어서 돈 주고 데려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나이만 조금만 적었어도 말이지. 이 집 저 집에서 데려가려고 난리였을 텐데 말이야. 이래서 사람이 제값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야. 그렇게 치면 우리 며느리는 아주 제대로 제값받을 때 모셔온 거지 우리가. 안 그러니? 저 형편의 저 집안에 나이만 안 어렸으면 누가 취급이나 해줬겠냔 말이야. 우리나 되니까 우리가 아쉬우니까 어영부영 돈 다 내고 데려온 거지. 다른 집 같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 어디 요즘 세상에 몸만 오는 게 가당키나 하간? 그렇지 얘들아? 그 자리에 계셨던 아주버님과 형님들께서는 제 눈치를 보며 그저 시어머니 장단을 맞춰주셨습니다. 저를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시어머니 성격과 말투가 원래 그럼을 알고 있기에 그 순간만 넘어가려고 그러셨던 듯 했어요. 식사가 끝이 나고 둘째 형님이 제게 와서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게 속 편해. 어머님 말 그거 하루 이틀 하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너무 믿지도 마. 기분에 취하셔서 뭐든 다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믿으면 안 돼. 뭐든 그때뿐이셔. 아까 하신 말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자네가 와서 너무 좋은 걸. 그리고 막내 서방님 성격 엄청 신중하잖아. 그래서 난 자네가 좋은 사람이란 거 알아. 우리 결혼할 때도 막내 서방님이 많이 도와주고 축하해 줬었거든. 그러니까 혹시 살면서 힘들거나 한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뭐든 도움되는 건 다 도와줄게. 나 시집 왔을 때도 첫째 형님이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셨어. 우리 집도 많이 힘들 때 내가 시집 왔거든. 둘째 형님은 뭔가 말을 아끼시며 최대한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에게 연락하라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형님들이 다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앞으로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아이가 생겼고 배가 불러올 때까지 최대한 버티다 저는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월급의 반 이상을 드렸어요. 물론 남편도 동의를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몇 달이 지나갈 즈음에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도 생기고 했으니까 이 적금을 2개 정도 더 만들어야겠어. 우리 엄마한테 드렸던 용돈도 좀 줄이고 말이야. 엄마가 돈을 너무 많이 써. 형들이랑 형수님들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야. 낭비지 낭비. 그래야 처가에도 돈을 보내드릴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 이제 작은 가게 하나 차려서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정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몸조리 끝나면 다시 일해야죠. 애 키우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보는 것도 마음이 불편해요. 남편은 그저 아이만 봐주고 제가 쉬길 바랐지만 제 마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집안의 빚은 어느 정도 갚은 상태였지만 친정에 돈을 보내느라 저에겐 여유 자금이랄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노골적으로 제게 눈치를 주신 적이 없었어요. 친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니 그동안 감사함을 시어머니께 표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남편이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아서 편히 지냈었던 거였어요. 제가 모르게 남편이 시어머니 입단속을 시킨 것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용돈을 줄이고 저희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물론 하나도 모르고 있었고 말이죠. 나중에야 친정 엄마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도 제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서 제가 보내온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시어머니 용돈이 반 이상 줄어버려서 어느샌가부터 시어머니께서 바깥 활동을 일절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집에 계시다 보니 제게 한두 마디씩 하시던 것이 저를 거의 붙잡아두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젊을 적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듣기에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의 대화할 시간이 늘어서 좋았어요. 많이 고생하신 적이 있으셨구나, 남편을 그렇게 키우셨구나 하고요. 본받을 점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야기가 다른 길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돈 이야기가 대부분이 되어버리더군요. 너 시집오고 내가 피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내가 왜 요새 집에만 있는지 아니? 우리 막내가 말이지. 내 용돈을 팍 줄여버렸어. 뭐 돈이 있어야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지. 늙으면 나가서 지갑 열 일들만 있는데 그런 내 용돈을 그렇게 줄여버리면 나보고 대체 무슨 낙으로 살라고 그러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 이래서 며느리가 수준이 맞게 들어와야 한다고들 하는 건가 싶고, 아니면 혹시 네가 우리 아들 벌어온 돈 어디 딴 데 빼돌리기라도 하는 거니? 솔직히 말해서 네가 몸만 왔잖니. 그럼 양심적으로 네 남편이 벌어온 돈 쓸 자격은 없지 않겠어? 전에는 우리 막내가 안 그랬어. 나한테 용돈도 많이 주고 부족한 거 없냐고 물을 지경이었는데 점점 돈이 새는 게 분명해. 에휴, 하긴 내가 너한테 말해 뭐하니?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말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조금씩 제게 서운함을 내비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친정에 가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남편이 미리 준비를 해준 것이었고 남편 돈이 맞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안 보려야 안 볼 수가 없었고 시댁에서 제게 많은 금액을 할애해 준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생신도 부모님이 죽어도 다 안 받겠다고 하셔서 그냥 넘기는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벼르다가 아이의 선물을 사서 제 손에 들려준 것이었죠.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해드리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선물이 들려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아가, 네 손에 들린 그 상자 뭐니? 나 줄 거니? 아, 어머니 이거 그이가 준비해 준 건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환갑이시거든요. 그냥 넘어가자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이가 신경 써서 준비해 줬어요. 별건 아니고 저번에 친정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 겨울 코트가 낡은 게
그의 눈에 그게 보였나 봐요. 코트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에 들린 코트를 뺏어 드시고는 박스를 박박 찢어서 옷을 펼쳐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본인이 걸치시고는 본인이 가지셔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본 상황이라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께서 완강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서운하셨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 친정에 빈손으로 가서는 제가 모은 돈을 덜어 용돈으로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친정에 못 온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코트 잘 전해드렸느냐 물었어요. 아, 그거 어머님 드렸어. 어머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우리 엄마는 괜찮아. 나중에 해드리지 뭐. 보니까 엄청 비싼 코트더라. 무리하지 않아도 돼, 여보. 그렇게 비싼 거 부담스러워서 입지도 않으실 거야. 어머님한테는 조금 크시더라. 당신이 샀으니까 사이즈 바꿔드려. 뭐? 우리 엄마가? 아, 우리 엄마는 코트만 20벌이 넘어요. 장모님 코트도 우리 엄마 옷 보다가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샀던 거야. 엄마는 차고 넘치는데 장모님 너무 낡은 거 입고 계셔서 마음 아프더라고. 아, 진짜 왜 그러실까 또? 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어? 아니야. 엄마 진짜 왜 그러시지? 내가 이야기해볼게. 알고 보니 그전에도 남편과 시어머님께서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더라고요. 제 귀에 들어갈까봐 남편이 이래저래 애를 많이 썼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금전적으로 시어머니로부터 독립을 원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모든 게 저로 인해 생긴 불화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친정엄마 선물을 가져가신 이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노골적으로 절 구박하셨습니다. 정말 작고 별것 아닌 걸로부터 시작해서 큰일들까지 뭐든지 돈에 관련지어 저에게 핀잔을 주셨죠. 그저 쉴 새 없이 구박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은 친정에서 반찬을 이것저것 챙겨서 보내주셨어요. 시어머니께 눈치가 보이니 어느샌가부터 입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친정에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정신이 없어 그런가 보다 둘러대었어요. 그게 내내 걸리셨는지 친정 엄마께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서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 반찬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저는 시댁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친정엄마의 마음에 너무 고마워하며 반찬을 정성껏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시어머니께서 돈이 없으니 싸게 때우려고 수 쓰는가 보구나 안 싸더니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참. 이래서들 없이 살면 궁상 맞는다고 하지. 너희 집안 사람들은 다들 이러니? 실질적으로 보탬은 안 주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때우냔 말이야. 어디 한번 말해보렴. 너 시집 올 때 이미 다 작정하고 수 쓴 거지? 우리 아들이 나이 많고 너한테 맘이 홀딱 다 뺏겨서 만만해 보이니까 옳다커니 뭐 그랬던 거지?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적극적으로 결혼 추진했던 건 어머님 아니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급히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서두르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은 꼴 보기 싫으세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요? 물론 많이 도와주셔서 저 내내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 며느리이고 그 사람 아내이면서 가족이지 후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들이신 돈 돌려받고 싶으시면 그렇게라도 할게요. 어머님 요새 내내 저만 보면 돈 이야기하시고 내내 저희 집을 바닥으로 내리시는데 저 더는 참기 힘들어요. 저 볼 때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 제가 어머님 눈에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당분간 저는 친정에 가 있을게요. 당시에는 욱하는 마음이 컸고 서러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래서 부모님이 그렇게나 아쉽게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리신 건가 싶었습니다. 그제야 아차차 싶었죠. 제가 가방을 싸들고 친정으로 오자 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간 제 표정이 내내 힘들어 보여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신 듯 보였죠. 친정 엄마는 밤이 늦어서야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들면 뭐가 되었던 다 그만둬도 좋다고요. 다시는 자식 잃고 싶지 않으시다고 말이죠. 나는 네 언니 그렇게 보내고 인생의 기준이 다 달라진 사람이야. 내 자식이 행복하게 오래 살기만 하면 돼. 네가 이혼녀가 되든 아이랑만 살든 아무 상관없어. 애써서 시댁이랑 잘 풀어보라고도 말 못하겠어. 그냥 너만 생각해. 알겠지? 그 말에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죽은 제 언니가 늘 제게 하던 말이었거든요. 정말 힘들 땐 자기 자신만 생각하라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남도 그런 날 소중하게 생각해 줄 거라고 말이죠. 그러던 중 남편이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자면서요. 남편은 죄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꼭 공범 같아 보였어요. 몸만 오라고 그렇게 사탕발림을 하더니 이제 와서 돌변한 시어머니와 똑같이 보였죠. 그래서 그 당시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문제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저 대외적으로 보이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언니의 죽음 이후 내내 달려오기만 하다 그게 맥이 풀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죽은 언니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달리고 또 달리다 결혼을 조금은 안식처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마저도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좌절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잘못도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제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저는 그저 다 피해버리고 싶고 시어머니 핑계를 대며 친정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죠. 저는 친정에서조차도 말을 바꾸며 시어머니가 힘들게 한다는 핑계를 대었고요. 언니가 죽고 슬퍼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감정에도 휴식기가 필요한 건데 당장에 먹고 살 걱정으로 그 감정을 모른 척한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설득으로도 제가 꿈쩍하지 않자 나중에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부모님께 먼저 사과 말씀을 하시고는 사돈, 내가 정말 주책이지. 우리 며느리가 점점 편해져서 그런가 하지 말아야 할 소리도 하고 내 말에 많이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는 제가 입방정 안 떨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미쳤는가 봐. 늙은이 미친 소리다 생각하고 잊어주려무나, 응?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너희가 원하면 분가를 해도 좋아. 나 안 보고 산다고 해도 나는 할 말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여 있지 말고 집으로 가자. 가자, 아가. 시어머니께서는 손을 싹싹 비시면서까지 본인이 말조심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번 같은 실수를 하면 연을 끊고 살아도 좋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모르죠. 나중에 또 마음을 바꿔서 제게 어떤 상처될 말을 하실지요. 남편까지 합세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반대로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제게 애쓰진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친정에서 한 달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기일이 다가올 즈음 저는 오랜만에 언니를 묻은 곳에 들르게 되었어요. 갑자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발길이 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연히 들른 언니의 빈소에 예전에 마주쳤던 언니의 남자친구분이 계셨습니다. 절 알아보고 반가이 인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언니를 보내고 한참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혼자라고 했습니다. 아직 다 지우지 못했다면서요. 내가 약속했었거든. 어린 마음에 마음을 사려고 사탕 발림 소리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죽으면 남은 사람이 평생 기억해 주기로 했어.
그 말 내가 먼저 꺼낸 말이었거든. 물론 언니는 싫다고 했어. 그런 일 없다고. 근데 나는 지키고 싶어서 내가 한 말이니까 평생 기억하면서 자주 보러 와야 하잖아. 순간 저는 저야말로 뱉은 말에 대해 얼마큼 지켜왔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만 오라고 했던 시어머니나 남편을 오히려 이용해서 내 편의를 챙겼던 것은 아니었나 하고요. 말을 바꾼 시어머니보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잘하겠다 했던 내 의지는 지금 어디 있는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야말로 뱉었던 말을 주워 담기 위해서 그날 시댁으로 바로 돌아갔어요. 친정에는 잘 정리해 보겠다고 말했고요. 시댁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남은 인생 제가 꼭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꼭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기다리고 저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킬 생각이 담긴 말을 꺼낸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사과를 제게 해주셨고 남편 또한 이 모습을 보고 제게 빙긋 웃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뱉은 말들을 모조리 지켰습니다. 중소기업이었던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움이 왔고 나이가 있었던 남편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작했던 꽃꽂이 강사 일이 잘 되었고 제가 시댁 식구를 먹여 살릴 만한 위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저만한 며느리 없다면서 지난 날들을 곱씹으며 미안해 하신답니다. 사람 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목표와 노력이 있다면 안 될 건 없나 봐요. 그리고 금전적인 기준만 보고 살기에는 인생은 길잖아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일 자주 하시는 말씀이 오래 살고 볼 일이다거든요. 저처럼 지금 인생에서 힘든 구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 같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허황된 것이 아닌 잠재적인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을 먼저 꺼내 놓을 때가 있어요.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지낼 것이다. 남부럽지 않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요. 난 불행과 고난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다. 입 밖으로 꺼내면 그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꼭 지키고 싶다는 마음까지 든답니다. 사연자분의 시어머니께서 변덕이 심한 사람인 것 같네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고생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꽃꽂이 사업이 잘 돼서 잘 살고 계시다니 참 다행이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